그리고 나서 여기 화장실을 들렸다가 정읍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은 정읍으로 갔다가 월드컵으로 가야 되니까 어차피 가야만 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자, 다 오셨죠? 우리 김은정 선생님, 신수민 선생님 이쁘세요. 참 저는 그런 나이에 이런 역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역사에 관심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나이도 먹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20대 30대까지 역사의식 없었고, 저도 40이 되면서 연구회를 만들면서 역사의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기가 지금 외리마을이고 내촌마을이고, 일제 수탈기관들이 여기에 이렇게 붉은 벽돌로 만들어 놨고요. 여기가 이제 수탈관이, 여기가 문학마을에서 돼 있고, 좀 옮겨가면 하얼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와보신 분들이야 알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웬 여기 하얼빈? 근데 하얼빈 여기가 이렇게 조성이 됐어요. 실제로 이 내촌과 외리마을이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 뒤에 산 아래가 마을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이 소설의 출발지인 외리마을 회관을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시간이 많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그냥 여기에 조성해 놓은 걸로 대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먼저 내촌마을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오시는 분들 조금 빠른 걸음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월드컵 경기장에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갑니다. 소설 속의 배경지의 실제 마을에는 별로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에 첫 번째 이 내촌마을의 손판석과 지삼출의 집을 해놨어요. 여러분 보는 느낌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기가 손판석 집이고 여기가 지삼출의 집입니다. 네? 집이 가까워요. 해석이 그거밖에 안 돼요? 너무 잘 지어요. 정답입니다. 지삼출은 머슴 출신이에요. 박병진의 집에 머슴 출신인데, 머슴의 집이 저렇게 또 헛간까지 있고, 반면에 이제 그 감골댁 집은 아주 소설 속의 내용과 유사한데, 요 손판석과 지삼출 집은 조금 과장되어 있는, 소설 속의 등장인물의 성격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 보면 이런 사진 전시물 있잖아요. 이 다 우리가 이제 저 세창의 딸이고, 저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군산에서 보았던 그런 장면들이에요. 쌀이 모이는 장면들. 그래서 이제 이게 허투루 안 보이죠. 이 쌀이 모이는 배경을 우리가 다 둘러봤기 때문에 좀 색다른 감각이 들 거예요. 손판석, 지삼출 둘 다 머슴 평민으로서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그 지조를 지키면서, 한 사람은 군산에서, 손판석은, 지삼출은 만주까지 가서 이 송수익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비록 머슴 출신이었지만 1906년 이 퇴인 의병 때 송수익이 중간 규모의 의병장 활동을 했다면, 지삼출도 평민 의병장으로서 약 40명을 부하를 두는 의병장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하는데, 작가의 의도는 신돌석 의병장이나 또 홍범도 장군이나, 아니면 이 전남 벌교 보성에서 활동했던 안규용 의병장, 안담사리 의병장, 이런 의병장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도 지삼출을 의병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형상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지금 내촌마을 사람들이고, 이 지삼출과 저 외리마을의 감골댁과는 수호천사의 역할을, 감골댁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삼출이고요. 끝까지 만주에 가서도 송수익의 오른팔로서 역할을 하고, 또 송수익이 이 실제 역사에서 일송 김동삼 선생이 안동 내안마을 천잔리 출신인데, 신흥무관학교에서 졸업한 그러한 이제 노령화 되는 사람들을
바로 백두산 서쪽에 있다는 의미의 백서 농장을 경영을 합니다. 거기가 팔리초라는 지역인데요. 그 백서 농장을 경영한 게 아리랑에서는 길림의 싼 값으로 이렇게 땅을 구해가지고 좀 나이 들어가서 제 1세대의 이 독립군들이 쉬면서 농사 짓고 할 수 있게끔 표현하고 있어요. 아리랑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일손 김동삼의 이 백서 농장을 표현한 것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외리마을로 가겠습니다. 외리마을이 바로 송수익의 마을입니다. 예, 1900년대 초 일본에서 들어왔다. 활용하였다. 예, 가마스라고 했난 모양이네요. 가마니. 우리 방식의 자루가 있었죠. 자, 뒤에 빨리 따라오세요. 아리랑, 스리랑.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가지 못했지만 광활 간척지 192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1930년대 초반까지 간척했던 아베 일가. 그리고 이 광활 간척지에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섬진강에 댐을 막고 그 물을 동진강으로 보낸 뒤에 바로 이 태인의 낙양리 취수공에서 김제 간선수로를 만들어서 광활까지 물을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척 사업하고 있는 장면이죠. 지게로 짊어지고 가는 모습 아닌가요? 예. 자, 이거를 추진은 일본인들이 했지만 여기에 동원된 노무자들은 전부 다 조선인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해방 이후에 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땅을 불화받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옥구저수지 남쪽에 있었던 그런 곳도 해방 이후에 이제 사용권만 갖고 있다가 어느 시기 이후에 전부 다 소유권을 다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참여했던 사람들 위주로 해서 분배가 되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당산나무를 좀 큰 거를 옮겨다가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작은 걸 심어서 지금 큰일하고 애쓰고 있어요. 2019년부터 와서 제가 보면서 아이고 당산나무 큰일하고 애쓴다. 자, 소설 속에서 이 당산나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죠?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정신적 지주, 또 신세호 동네에서 수작을 다 잃고 만주로 떠나는 네 가족을 보낼 때 바로 이 당산나무에서 밑에 흙을 한 줌 지워주죠. 가지고 가라고. 그리고 뒤에 이 대나무 숲은 그냥 보시지 말고 바로 이 겨울이 되면 먹거리 겸 참새를 한 마리라도 죽여야 쌀 한 토를 지키니까, 그래서 지삼출이랑 보면 이 참새몰이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한편에서 감골댁 집에서는 소두방 뚜껑 소리를 내는 장면이 연출이 되고 눈발이 날리고 있고, 그래서 보름이나 수국이가 냉수 한 그릇으로 식사를 대신하면서 이웃집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패끼치지 않으려고 빈 소두방 뚜껑 소리를 냅니다. 그 장면이 저 앞에가 감골댁 집이에요. 자, 이 당산나무는 바로 아리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리랑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당산나무가 되겠죠. 지금 저거는 제가 보니까 팽나무 같은데, 멀리서 볼 때 팽나무인지 느티나무인지는 더 가봐야 알겠어요. 어쨌든 얘가 세월이 흐르면 이제 크겠죠. 앞으로 한 30년 40년 가면 당산나무로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여기도 누군가는 입주해서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참새몰이를 하는 공간, 참새몰이를 하는 공간이 대숲인데, 여기에 마침 대숲을 조성을 해서 그거를 재현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여러분 감골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Welcome to 감돌 하우스. 감골 하우스. 네, 들어오세요. 안으로 오셔야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 김혜숙 작가님, 얼른 후딱 빨리 와보러요. 예, 자, 이 시간은 이제 귀하게 되고, 아까워지는데요. 제가 아리랑 속에서 망한 조선의 역할, 조선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뽑는 사람이 감골댁입니다. 물론 평민이고, 품삯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하층민에 해당되는 평인이지만, 이 감골댁이야말로 망한 조선의 어머니 역할을 해요. 또 한 분을 제가 뽑으라면 송수익의 어머니, 부인이 안씨고요. 송수익의 어머니가 바로 망한 조선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어머니는, 송수익의 어머니는 의병으로 나갔다가 이 일본의 이 마을에 끌려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의병들의 장례를 치를 때 몰래 돈을 다 뒤에서 장례 비용을 대주고 가진 자로서의 덕을 베푸는 분이 바로 송수익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안씨는 소설에서 이렇게 많이 비중이 안 나오지만 오히려 작가는 그런 송수익의 아내로서 안씨를 전형적으로 우리나라 독립지사들이나 의병장의 부인으로서 그런 일을 갖다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모습을 조용히 은근하게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안씨의 역할이에요. 감골댁이 남편 동학혁명에 가담했다가 부상당하고 그 부상 치료를 위해서 약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한두 푼씩 빌려 쓴 것이 김참봉이죠. 그 김참봉에게 빌린 돈이 늘어나 가지고 18원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18원을 갚지 않으면 바로 부르미를 첩으로 들여라. 그러니까 부르미도 갈등을 많이 하고 이 부엌에서 많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수국이뿐만이 아니라 수국이는 맨 밑에 딸이고 중간에 정분이가 있어요. 그 정분이는 감골댁의 자녀 중에서 가장 위치가 약한, 거의 뭐 나타나지 않다, 시집가고 끝나고 안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정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보름이와 수국이는 다르죠. 파란만장한 삶을 큰언니 보름이는 군산에서 끝까지 이어가고, 수국이는 만주에서 동북 항일연군의 독립군으로서 활동하다가 전사하는 걸로 마지막에 전개돼요. 그래서 이 감골댁의 자녀들, 방영근은 하와이로 공간을 확장해 가는 역할, 그 다음에 보름이는 무주에서 군산으로, 그 다음에 수국이는 바로 여기에서 군산에서 화전민촌에서 화전면에서 다시 만주 서간도에서 북간도로 갔다가 북간도에서 다시 서간도로 오고, 마지막 서간도에서 동북 항일연군의 전투를 벌이다가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다 전사하는 걸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감골댁의 집은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일반 살아가면서 방 2개 막아서 윗방에 대근이가 자고, 그 다음에 엄마와 딸들은 다 아래방에서 이렇게 기거를 하면서 막둥이 이 대근이가 당시에 이제 송수익이 열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그러다가 일제히 탄압으로 학교가 문 닫자 대신 어디 가서 또 공부를 하냐면 신세호한테서 공부를 하게 돼요. 신세호로부터. 그래서 이 공간에서 빈 소두방 뚜껑 소리를 내는, 소두방 하면 알아들어요? 우리는 그런 말을 썼어요. 소두방 뚜껑이라고. 왜 그렇게 입에 붙었는지 모르지만 소뚜껑. 소뚜껑을, 쇠 소뚜껑을 열면 소리 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소리를 내고 금불을 떼고 그 다음에 물로 허기를 때우고, 그래서 옆에 소리 들리게 해서 우리가 안 굽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보름이가 시집가서 남편 오씨가 바로 이 의병과 내통했다고 총살당해서 죽고, 그 하나 의지가 됐던 시아버지가 엄청 잘해 주셨죠. 보름이한테. 그래서 1년에 2번 이 시골에 오게 해줘. 그래서 보름이는 그때 올 때 왔을 때 무주는 쌀이 없잖아요. 산악지대라. 그런데 그걸 안 감골댁이, 아이고 우리 딸이 시집가서 남편도 있고 이렇게 왔는데 쌀밥을 먹여야지, 그런 장면들이 아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 눈이 오는 장면 속에서 금불을 떼고 또 빈 물을 끓이고, 그리고 딸 셋과 아들 하나를 키워가는 조선의 어머니. 그렇지만 그 소설 내내 동학혁명군이었던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왜 그러냐,
나만 이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가서 그때 싸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감골댁은 이 부르미를 김찬봉에게 첩으로 보내라고 할 때 절대 보내지 않죠. 그런데 부르미는 스스로 가려고 합니다. 집을 위해서. 그런 와중에서 바로 방향근이 어떻게 해요? 무주로, 아니 하와이로 팔려 나가면서 20원이라고 하는 돈, 그래서 월급 돈은 갚죠. 갚는데 2원을 이제 떼먹어서 장칠문이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런 보름이는 바로 이 지삼출의 부인인 무주댁의 주선으로 무주의 오씨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무주 산골짜기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 시아버지가 밭을 개간했는데 토지조사 때 그걸 떼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갱이로 찍죠. 그래서 역시 이 시아버지도 죽게 돼서 아이 삼봉이를 데리고 군산 손판서기로 가게 되는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수국이는 여기에서 버티고 있다가 다시 이 수국이가 크니까 김천봉이 또 노려요. 야, 나 꽃이 하나 새로 피었네. 큰 보름이보다 더 이쁜 거예요, 수국이가 수국처럼. 그런데 이때 이 죽산면에 왔던 하시모토가 첩으로 드리려고 또 노력을 공을 들입니다. 돈을 엄청나게 지시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야밤에 도주를 합니다. 수국이를 살리기 위해서 군산으로 가게 되는 배경이 바로 김찬봉과 하시모토의 그런 탐욕 때문에 그걸 피해서 또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그만 장미동의 미선수에서 일할 때 백남일이에게 바로 이 대근이를 빌미로 걸고 넘어져 가지고 수국이를 데려다가 짓밟죠. 그래서 이 수국이는 여기에서 받은 성폭력의 그런 피해로 그 만주에서 자기 남동생 대근이의 친구 김식은 김식은일 거야 아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같이 군관학교를 나왔는데 무관학교를 이렇게 멋진 총각을 감골댁은 왜 싫다고 마다하는지 저 수국이의 속을 모르겠다고 맨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수국이가 무서웠어요. 내가 짓밟힌 걸 제가 알면 어떨까. 그래서 또다시 그런 아픔이 올까봐 그런 공포와 자기가 당했다고 하는 그런 것, 처녀성을 잃었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 멋진 신흥무관학교 졸업생 김식은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훗날 양치성이 이 김식은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국이는 만주에 가서 또다시 양치성과 만나서 아이를 베고 아이를 낳았는데 젖도 안 주고 내 던져버리죠. 그래서 필려가 키워요. 손필려가. 그 필려가 중국인들의 젖동량을 해서 키워가지고 보내버리죠, 이제 나중에. 그래서 양치성이 아들을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이 수국이의 삶이 가다가 결국 송수익이 죽음으로써 독립군들이 막 태어나요. 수국이나 필려나 이런 사람들이 오산봉이나 다 독립군이 돼서 이제 동북항일연군에게 싸웁니다. 이야기 아리랑에서 가장 확장성과 많은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것이 이 감골댁의 자녀들이에요. 방대근은 마지막 의열단도 가입하고 동북항일연구도 되고 마지막에 광복군의 감찰대장도 맡고 수없이 많은 역할을 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죠. 대근이, 연근이 모두 살아남는 역할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감골댁은 서간도에서 북간도 왕청현으로 옮겼을 때 바로 이 양치성이의 탐색에 걸려들어서 양치성이가 학살을 하죠. 지가 좋아하는 수국이의 어머니인데 그 장모가 될 사람을 무참하게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국이에게 어머니를 뭐 장례도 치러주고 그렇게 이중적인 것으로 수국이가 결국 마음을 열게 만들죠. 그래서 몸을 허락하게 되는 배경도 바로 이제 그건데 나중에 알았어요. 김시국이네 이름이. 김시국이 자기를 좋아하는 김시국이도 죽이고 엄마도 죽인 게 양치성이란 걸 알고 만주 용정에서 그 명동촌을 가는 육도하란 하천 해란강 옆입니다. 그걸 거닐면서 저놈 새끼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명동촌까지 종일 걸어다니면서 이제 작전을 구상을 하죠. 그래서 전에 없이 양치성에게 살갑게 합니다. 아이 이렇게 아이고 엄마야. 네, 이렇게 하면서 돈을 이제 뜯어내고요. 탈출해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몸도 이쁘게 허락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술 먹고 온 날 드디어 양치성의 칼을 가슴에 꽂지요. 확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살아났어. 반 죽어가지고 살아나서 이제 결국은 송수익이라는 사람이 김동수라는 가명으로 살아있다는 걸 만주에서 밀정도를 풀어서 알아내고 그거를 군산에 출장 왔다. 원산에 경찰서에 있다가 군산에 출장 와서
여기 경찰들에게 통보해서 신세호, 안씨 부인, 그 다음에 송중원을 모두 다 잡아다가 전기 고문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옆으로 송수익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